수많은 한국인들이 한때 이민지로 꿈꿨던 나라, 캐나다. 깨끗한 자연, 안정적인 사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그리고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이미지까지. 캐나다는 오랫동안 살기 좋은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떠나라.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캐나다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자들이 말하는 살기 힘든 이유를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니라 물가, 집값, 이민 정책, 치안, 의료 교육, 그리고 이민자의 현실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캐나다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돈이 안 남는다입니다. 더 나은 재정과 커리어를 기대하고 캐나다에 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특히 주거비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집세나 모기지로 사라집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토론토의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80% 수준까지, 밴쿠버는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즉, 열심히 일해도 수입의 대부분이 집에 묶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만이 아닙니다. 식료품 가격도 계속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캐나다 식료품 물가는 3%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큽니다. 소고기, 커피 같은 기본 식품 가격은 두 자릿수로 올랐고 예전에는 $100면 가능했던 장보기가 이제는 $150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식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캐나다는 음식값 자체도 비싸지만 여기에 팀 문화까지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으면 음식값에 15% 안팎의 팁이 붙고 가족 단위 외식은 쉽게 $10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은 외식을 줄이고 결국 집에서 거의 모든 음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 야식, 카페, 간식처럼 일상을 위로해주는 작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쉽게 먹기도 어렵고 비싼 돈을 내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이민자들이 이 돈이면 내가 만들어 먹겠다는 생각으로 반강제적인 집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합니다. 평균 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실제 구매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실질 구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고 중산층 이하 가구는 생활 수준이 더 빠르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버티기만 하는 삶이 되어간다는 것. 그렇다면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투자자 때문 아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해외 자본과 투기성 수요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로 언급됩니다.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캐나다 집값 상승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세 가지가 겹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캐나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캐나다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를 경험했고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입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오면 대부분 일자리와 학교, 커뮤니티가 있는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로 향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의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집은 충분히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대응 실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많이 받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그 인구가 실제로 사용할 집, 병원, 학교, 교통, 일자리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투기를 막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지역 분산 정책을 제대로 설계했어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 속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값 문제는 단순히 특정 국가 이민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 자본과 투기 수요, 급격한 이민 증가, 대도시 집중, 공급 부족, 정부 정책 실패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캐나다의 두 번째 큰 문제는 이민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캐나다는 원래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문제는 이민 자체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 시스템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병원도 늘어나야 하고, 학교도 늘어나야 하고, 집도 지어져야 하고, 교통망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장이 뒤처졌습니다. 그 결과 주택난은 심해지고, 병원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학교는 과밀해지고, 일자리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민자 입장에서도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를 필요로 해서 받아들였지만 정작 들어온 이민자들은 충분한 주거와 일자리,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지 캐네디언들 역시 정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고 보는 여론도 최근 크게 늘었다고 설명됩니다. 결국 피해는 양쪽 모두에게 갑니다. 기존 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새로운 이민자들은 기대했던 삶을 얻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치안과 거리의 변화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도시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물 중독 문제도 눈에 띄게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캐나다의 노숙자 수는 증가했고 특히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나 텐트에서 생활하는 노숙자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안전감 자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밤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이제는 혼자 걷기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도, 차량 절도, 약물 문제, 노숙자 문제는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안전해서 캐나다를 선택했는데 캐나다마저 불안해지면 굳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상의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무료라는 말 뒤에 긴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흔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노숙자, 정신건강, 중독 문제가 겹치면서 응급 시스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프면 한국 가고 싶다. 의료비 자체는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진료받기 어렵다는 것은 또 다른 불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교육입니다. 캐나다 교육은 한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급 과밀, 교사 부족, 예산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반에 35명에서 40명까지 학생이 몰리고 대체 교사가 오랜 기간 수업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도 줄어들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 캐나다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시스템이 과밀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이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면 일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학력도 높고 원래 나라에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기업들은 캐나다 현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경력이나 자격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왔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면 이 모든 문제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집값은 비싸고 병원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아이 학교도 걱정되고 일자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민자들은 특히 부모님과 형제의 부재를 크게 느낍니다. 한국이었다면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육아를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노브레이크 육아입니다.
외로움도 큽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친구와 가볍게 만나는 일, 늦은 밤 야식을 먹는 일, 카페에 가는 일, 노래방에 가는 일처럼 작지만 삶을 버티게 해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선택지가 훨씬 적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해는 일찍 지고 날씨는 춥고 사람들은 집안에 머뭅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생활비 때문에 마음껏 즐기기도 어렵습니다. 캐나다가 나쁜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정치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의 문제는 단순히 물가가 비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급격한 이민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정부 대응 실패,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과부하, 치안 문제, 고용 시장의 장벽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들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버팁니다. 또 누군가는 여전히 이곳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좋은 점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 실제로 버텨야 할 현실까지 보고 있는가? 꿈의 나라 캐나다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떠날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